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 7주차 무역회계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한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는 학교에서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오프라인 수업이, 그러니까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가능한 게 27일 9주차부터 해서 시험을 우리 27일 3시에 그 강의실에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N404 맞죠? 거기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간고사를 무역회계 기초 이번 학기 중간고사를 27일에 학교 강의실에서 치른다. 이렇게 뭐 떨어져서 앉아서 치르면 되니까 9주차죠. 9주차에 치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4장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하고 뒷부분 남았는데, 한 3분의 2 하고 뒷부분 남았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들이, 처음 나오는 개념들이 많아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정이란 이게 나오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여러 항목들을 각기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T계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 선이, 현금 밑에 있는 선이 T자처럼 생겼죠. 비품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현금의 변화, 또 비품의 변동 상태,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죠. 항목들을 하는 거. 그래서 T자 왼쪽에는 차변, 오른쪽엔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걸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고요.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이다 그러면은 먼저 밑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자산은 왼쪽에 있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아시죠? 또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은 오른쪽에 있고 비용은 수익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비용이다. 이거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산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산이 증가다. 원래 있던 위치가 증가다. 그러면은 자산. 그 반대 위치는 감소.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다. 이건 오른쪽. 그죠? 부채 증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감소. 그러면 왼쪽. 그죠? 그래야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덧셈 뺄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큼 있었는데 10만큼 줄였다. 그러면 오른쪽에다 10을 써야 100, 120 해서 90이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원래 있던 위치는 증가, 그 반대 위치는 감소.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단계에서는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자산이 뭔가, 부채가 뭔가, 자본이 뭔가, 어떤 계정이 있을 때 이게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본인가, 그죠?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예? 우리 미지급 비용이다 그러면은 줄 돈을 아직 안 준 건데, 그죠? 줄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는 부채죠. 갚아야 되니까. 그런 거. 또
선급금이다. 선급금, 선급. 급이 이제 줄급자죠. 그러면은 먼저 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줘도 되는데 먼저 준 거죠. 그죠? 나중에 줘도 되는데 먼저 준 거니까 내가 권리가 있는 거죠. 자산이겠지.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항목들이 나오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그죠? 그렇겠죠. 자산이 왼쪽에 있으니까 재무상태표상에. 부채 증가는 오른쪽. 왜? 그 대변에 있으니까. 반대로 감소는 왼쪽 차변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그렇죠?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있는 거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그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이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원래 있던 위치는 증가, 그 반대 위치는 감소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기입의 뭐 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계 기간 중에 발생한 수많은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수단. 그게 계정인데 발생 내역과 현재 잔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중앙의 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양편으로 나뉘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데빗, 크레딧. 차변, 데빗, 데터, 오른쪽 크레딧. 뭐 그래서 요 계정 기입의 규칙, 그죠? 계정 기입의 규칙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가 요 챕터에서 다른 것도 다 있지만 특히 요 챕터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데빗, 크레딧, 데터, DBTOR 차변, 크레딧, 크레디터. 그렇게 그게 나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거기 거래가 됐던 것들 쫙 정리한 거니까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걸 상태로 현금, 비용, 신앤브라더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회계 순환 과정,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건 어카운팅 사이클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고 요약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봐요. 그래서 처음에 분계라는 말을 배웠고 또 포스팅, 전기라는 말을 배웠는데 나오기로 하고, 하여튼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클로징, 마감을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거를 기록을 하고 옮겨 적고 이런 거를 분계,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계, 전기한 걸 다 집계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시산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산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교과서로는 117페이지 지난 시간에 한 거 그걸 하고 있고요.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 전기를 해서 수정전 시산표 작성을 하고, 시산표라는 것은
있었던 거래를 모두 다 모아놓은 거예요. 무조건 모아놓은 거예요. 예? 모아놨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9월에 들었어요. 9월에 들었는데 보험료를 1년치를 냈어요. 그죠? 1년치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마감을 하면, 결산을 하면 보험료는 몇 개월 썼어요? 9월 1일 날 들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어치 쓴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2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네요. 4개월만 쓴 건데 9월에 들 때 100만 원 지출했다. 비용 보험료로 100만 원 지출해서 써놨죠. 그러면은 나머지 80만 원, 8개월치는 사실은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수정해 줘야 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왜? 항상 그 기간에 쓴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 기간 것만 맞죠. 그런 건 많습니다. 비용 지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게 많으니까 그걸 해주는 걸,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일단 한 거를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고, 수정 분계, 결산정리 분계, 원장 계정 잔액을 수정하는 결산정리 분계, 수정 분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해서 수정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정산표라고 그래요. 정산표. 네, 정산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산표. 알겠죠? 정산표가 나오고 정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정이 마감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건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 분계라는 말이 있는데, 분계, 저널라이징은 거래에 내재된 그러니까 거래와 관련된 원인과 결과를 서로 구분하여 차변, 데터, 크레디터에 따로따로 기록하는 행위를 우리가 분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분계상 필요한 세 가지 판단은 어떤 계정에 기록할 거냐. 아까 뭐 현금이냐, 뭐 비품이냐 이런 거 있었죠. 어떤 계정에 기록하고 얼마의 금액으로 기록할 거냐. 어느 쪽,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할 거냐. 어느 쪽에 기록할 거냐. 분계장이란 분계를 기록하는 회계 장부, 그걸 우리가 분계장과 같다. 항해 일지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해 일지할 때 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몇 월 며칠 어디로 향했고 얼마나 갔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고 뭐 이런 거를 뭐 날씨는 어땠고 비바람은 어땠고 뭐 이런 얘기 쓰겠죠. 그죠? 그것처럼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면 1월 1일에는 뭐 새로 비품이 필요해서 뭐가 들어왔고 뭐 이렇게 해서 쫙 써내는 거죠. 계약을 했고 뭘 생산을 했고 어디양 25일날 직원들 월급을 줬고 뭐 이런 것들이 쫙 1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쫙 쓴 게 꼭 항해 일지와 같다. 기록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분계장이란 분계를 기록하는 회계장부, 항해 일지와 같은 거다. 왜? 그날 있었던 매일매일의 거래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회사 규모에 따라 거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 현금이 자본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고 1일 날 또 회사 명의로 차입해서 돈을 꿔간 거죠. 은행에서 150만 원을 꿨고, 또 현금이 용역 매출로 200만 원이 수입이 3월 5일 날 생겼고 뭐 이런 식이죠. 알겠죠? 분계를 한 다음에는 그거를 아까 T 계정에 옮겨 적는데, 그거를 분계장의 거래 기록을 각 해당에 옮겨 적는 거를 우리가 전기라고 한다. 전기, 옮겨 적는다. 포스팅. 여러분들 그리고 가끔 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뭐 퀴즈를 치르면은 여러분들
그 퀴즈 치르면은 뭐 제가 참고하라고 영어 단어나 뭐 영어 단어나 한자나 이런 거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을 채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안 쓰면은 틀렸다고 나오는데 퀴즈는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퀴즈는 다만 얼마나 그 출석을 했냐, 얼마나 이걸 들었느냐 판단하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한자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해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뭐 교수님 점수가 깎였어요, 감점됐어요, 틀린 거로 나왔어요. 그런 거 가끔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퀴즈에서는 점수는 중요하지 않고 그 출석, 그 이걸 들었나 안 들었나 출석만 체크할 거다. 그래서 기간 내에 반드시 듣는 게 중요하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뭐 퀴즈가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책에서 제일 쉬운 거 꼭 알아둬야 될 것만 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뭐 중간고사도 이 앞부분은 개념적인 문제나 가로넣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푸는 문제는 그 이제 이번 장부터 나오는데 4장, 뭐 5장 이래가지고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계장의 차변과 대변의 분계된 계정을 원장에서 찾는다. 또 분계장의 차변 분계 내용을 해당 계정에 뭐 우리 T 계정이라고 하는 거에 거기 10일 현금, 자본금 30일처럼 예를 들어서 거래일에서 3월 1일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신앤 브라더스를 설립하였다. 그러면 현금 100만 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차변 대변 쓰면 현금의 왼쪽에 3월 1일 쓰고 자본금 100만 원, 오른쪽에 자본금 쓰고 30일, 그거는 이제 계정 번호겠죠. 3월 1일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지나쳐 요거 다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특히 해야 되는데, 대차 평형의 원리라는 건 분계 및 전기를 모두 올바르게 했을 때 모든 계정의 차변을 합계한 금액과 대변을 합계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을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한다.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한다. 알겠죠?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분계라는 것은 기록하는데 왼쪽 오른쪽 맞춰서 계정 가운 맞춰서 하고 그거를 이제 T 계정에 옮겨놓는 걸 전기라고 그랬죠. 모든 계정의 차변을 합계한 금액과 대변을 합계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을 Principle of Equilibrium, 이제 이퀄리브리엄이 뭐 균형, 뭐 평형 이런 거죠. Principle of Equilibrium,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을 이제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그러고, 시산표는 이제 영어로는 trial balance 그래가지고 계정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해 보기 위한 표면, 차변에 하나가 들어가면 대변에 하나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분계죠. 그리고 그걸 옮겨 적는 게 그 전기기 때문에 차변 대변은 항상 일치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런 식으로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라고 해요. 시산표 등식이라고.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되는 거를 시산표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산표란, 그러니까 먼저 분계라는 것은 차변 대변의 계정가물을 가지고 쓰는 거를 얘기하고, 그걸 T 계정에 옮겨 적는 거를 그 전기라고 하고, 옮겨 적은 거를 큰 표 하나에 왼쪽 오른쪽에서 쫙 다 적는 거를 시산표라,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한다. 자산 순서는 그런데 자산부터 적고 그 다음에 왼쪽에 비용 적고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수익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왼쪽 오른쪽이 당연히 일치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보면 재무제표의 계략적 윤곽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주는 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사표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 시사표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다. 이거 맞죠? 자산,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서 이익이 남았다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생기는데 그만큼 자산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당기순이익이면 자본화 되는 거고, 그럼 포괄 손익계산상에서는 돈을 벌고 돈을 썼고 번 게 수익이고 쓴 게 비용이라고 그러면은 일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나죠. 그게 단기 순이익. 물론 단기 손실이면은 수익에서 그만큼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죠. 그,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수익이 더 커져야 되죠. 아니,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수익 더하기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익이라 그러면 결국은 돈을 써서 비용을 들여서 뭔가 일을 막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만큼 수익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 등식이랑 요 등식이랑 보면 양쪽에 더해주면 당기순이익이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지면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아마 그 계정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 더하고 왼쪽에 있는 것들 다 더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 다 더한 거랑 똑같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걸 시산표 등식이라고 한다. 시산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산표의 양변 합계액이 일치한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치한다고 해서 사실은 계정 기록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록 알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매출이 생겨서 돈을 받았는데 이걸 현금을 받았는데 현금이라고 안 넣고 매출 채권이라고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오류죠. 근데 이런 오류는 왼쪽 오른쪽이 그냥 현금 대신에 계정 가격만 틀린 거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산표는 또 왼쪽 오른쪽이 합이 다 같기 때문에 오류가 있나 없나 정도만 알려줄 뿐 그 오류가 구체적으로 어느 계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시산표를 통해서 오류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 새로운 개념들이 분계, 전기, 시산표, 시산표 등식 많이 나오는데 기본 원리 이거 엄청난 이거 여기에 수학이라든지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본 원리만 여러분들 차곡차곡 따져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예, 넘어가도 되죠?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풀어보고 저랑 같이 하고 그러면은 훨씬 이해하는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는 시간을 내서 학생들 많이 와가지고 이제 풀어보라고 그래요. 풀으라고. 나와서 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 요번 4장도 짝수 연습 문제 내줄게요. 오늘 4장 다 끝날 테니까 하고, 그리고 27일날 시험 볼 때 여러분들
그 연수 문제 푼 거 그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업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수업하고 우리가 8주차까지 수업을 하고 9주차 27일 날 학교에서 3시부터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이제 시산표의 종류는 시산표라는 것은 모든 계정의 금액을 집계하여 작성한다. 시라는 게 시험적으로 뭐 작성해 보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집계 방법에 따라서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금이 차변에 뭐 1000만원, 대변에 400만원 있으면 실제로는 600만원만 있는 거죠. 근데 현금 있는 거, 들어온 거, 가지고 있는 거 1000만원 차변에 쓰고 대변에 400만원 쓰고 이런 식으로 합계에 있는 것들을 다 쓰는 것들을 합계 시산표라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고 야 1000만원이고 400만원이 대변에 있으면 결국 600이 있는 거 아니야. 잔액만 쓰자. 그래서 잔액만 다 써놓은 거를 잔액 시산표라고 그러고요.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합계도 쓰고 잔액도 쓰자라고 하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회사 신한 브라더스의 예를 보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면 합계 항목을 가운데 썼고요. 그죠? 하변 대변은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썼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현금 같은 건 없죠. 자산이기 때문에. 대여금은 뭐예요? 대여금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만 왼쪽에만 있죠. 아니 오른쪽에만 있죠. 그죠? 이자 수익은 뭐죠? 수익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있죠. 그죠? 그 대신 차변에 없죠. 관리비 뭐 건물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왼쪽 차변에 들어가는 거죠. 미지급 비용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뭘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임대료라든지 뭐 안 줬다. 이거는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는 거니까는 부채죠. 부채. 그래서 오른쪽에 쓰고 왼쪽은 쓸 필요 없는 거죠. 차입금 빌린 돈이죠. 그럼 부채죠.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자 비용은 줘야 될 비용이죠. 준 비용. 줬다는 거죠. 이자 비용이 뭐 돈을 빌렸는데 차입금을 100만원을 빌려서 만원을 이자를 줬다. 그랬으면 이자를 지불한 거니까 비용이죠. 만원. 비품은 뭐 컴퓨터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청소기가 됐던 그 필요한 비품 120만원 이건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산. 그러니까 왼쪽 차변. 미지급금은 줘야 될 돈인데 아직 안 준 거죠. 에? 이거는 부채. 그죠? 부채. 그러니까 오른쪽 대변.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은 뭐예요? 일을 해주거나 뭐를 판매를 해주고 그렇죠? 뭔가 판매를 하고 돈 아직 안 받은 거죠. 이건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잔액인 경우에는 왼쪽에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잔액에 170만원 왼쪽에 나타나고 오른쪽 대변 잔액에는 없는 거죠. 그건 결국은 합계해서 300만원이 있었는데 130만원을 받은 거니까 170만원이 나타나는 거죠. 용역 매출이라는 거. 용역 매출이라는 것은 용역을 해주고 용역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 대변 항목이죠. 종업원 급여다 그러면은 종업원 급여는 100만원 그죠? 월급날 종업원 급여를 100만원 줬다. 이거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잔액 합계가 똑같죠. 줄 걸 준 거죠.
사무실 임차료다. 이건 마찬가지로 임차료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그 100만원, 100만원. 이건 자본이니까 대변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슬라이드 잘 보고 계시죠? 슬라이드에 지금 시산표의 종류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쭉 보시면은 132페이지 교과서로는 132페이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132페이지가 합계 잔액 시산표, 뭐 잔액, 합계랑 잔액을 같이 나타낸 거죠. 그거를 제가 개정 과목을 한번 보면서 쭉 한 거예요. 왜 잔액 시산표에서는 한 군데만 있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한 거니까 하면 되죠.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30, 대변에 30 있다는 것은 30만원을 껐던 돈이 있는데 갚은 거죠. 그러니까 잔액으로는 30, 30이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으로 없어지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해놨고요. 그렇게 해놓은 게 132페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최종 목표가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그걸 봐야겠네요. 그래가지고 보려면은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거를 합계를 다 쓰면 정확하긴 하지만 효율성에서 떨어지죠. 낭비죠.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느냐, 현금이 지금 얼마 있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현금이 얼마 남아있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된다는 측면에서 잔액 시산표를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가운데 거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표에서 그 합계 항목들을 다 없애요. 합계 항목을 다 없애고 그 잔액 시산표만 쫙 정리해서 맨 왼쪽에 씁니다. 계정 과목 쓰고 맨 왼쪽에 차변, 대변, 잔액 시산표를 써요.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계정들은 앞쪽으로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에 다 옮기고 포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것들은 또 왼쪽 오른쪽에 또 다 옮겨서 써놔요. 그러면은 보세요. 현금 이건 뭐예요? 자산 항목이죠. 이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항목이네요. 대여금은 뭐 사실은 대여금은 뭐죠? 부채인데 없으니까 이거는 0이네요. 그래서 0이라고 써도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되고,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 항목이었죠. 수익 항목이면 이거는 포괄적 손익계산서 항목에 들어가네요. 관리비 비용이죠. 이것도 포괄적 손익계산서 항목 차변 항목이네요. 그러니까 왼쪽 항목이네요. 이거죠. 미지급 비용 부채죠.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이네요. 차입금은 빌린 돈이니까 빌린 돈은 빌린 돈은 부채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 항목이네요.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이건 포괄 손익계산서의 왼쪽이네요. 그러면 비품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왼쪽 차변 항목이네요. 미지급금은 줘야 될 돈을 못 준 거니까 부채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넣으면 되는 거죠. 매출채권은 여기서 보면 300만원이 있었는데 130만원은 받고 현재 170만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니까 이거는 결국 그 매출채권 현금 대신 받을 돈이니까 요거는 자산 항목은 당연히 재무상태표의 왼쪽 1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용역 매출이요? 그건 돈을 벌었네요. 수익이 올랐네요. 500만원. 이거는 포괄적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의 오른쪽 수익이니까. 종업원 급여는 비용이죠. 비용. 뭐 임대료, 비용, 뭐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비용이죠. 종업원 급여는 100만원. 이거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왼쪽 항목이네. 차변 항목이네. 그죠? 마지막으로 자본금이요?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 항목이네요.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잔액 시산표를 일단 시산표에서 다 모았단 말이에요. 모아서 그 중에서 다 모아서 그 792만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쫙 보고 잔액시산표에서 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관련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관련된 계정 과목들을 따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는 대차평형의 원리에서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분류를 했을 때 이게 대변 항목, 차변 항목이 생기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도 차변 항목, 대변 항목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뭐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예를 보면은 아까 용역매출 500만원, 이자수익 500만 5천원인가 벌었는데 지금 현재 비용으로 쓴 거는 관리비 21만 5천원, 이자 비용 만원, 종업원 급여 100만원, 사무실 임차료 10만원. 지금 이 표에서 가운데 포괄손익계산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결국은 500만 5천원에서 비용으로 132만 5천원을 빼니까 나머지 차액만큼 368만원이 이익이네요.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이익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 관리비, 이자 비용, 용역 매출, 종업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같은 그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은 썼고 나머지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오른쪽 재무상태표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차변 대변처럼 현금 369만 5천원이다. 이거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 현금이 있는 거니까 왼쪽 차변. 미지급 비용 줘야 될 돈인데 못 준 거라니까 아까 제가 부채라고 그랬죠. 부채 21만 5천원 오른쪽. 다음에 차입금 이것도 꾼돈 부채죠. 50만원 재무상태표에 부채 오른쪽 쭉 내려가서 비품은 120만원인데 이거는 뭐죠? 120만원 차변 왼쪽. 미지급금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비품은 미지급금은 꾼돈 줘야 될 돈 120만원 오른쪽 대변 120만원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은 자산 170만원 자산 170만원 그리고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에 오른쪽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오른쪽에 쓰고 그래서 하니까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비품, 매출채권 세 가지를 더하니까 659만 5천원의 자산이 있어요. 근데 부채가
21만 5천원, 차입금이 50만원 이렇게 있고 미지급금 120만원 있고 자본금 100만원 있으니까 이걸 다 하니까 291만 5천원이죠. 그럼 이 차액만큼 368만원 나오는 거죠. 이건 포괄손익계산서의 그 당기순이익 368만원이랑 재무상태표에서 나온 자산과 부채 플러스 자본의 차이 368만원이 일치하네요. 아예 맞았네요. 그래서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포괄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잔액 시산표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산표는 한계가 있다 이겠죠. 아까 제가 보험료 같은 예를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계산이 좀 잘못된 게 포함되어 있고 뭐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파악해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시산표 기능의 한계 이게 나와요. 134페이지 보면. 네? 그래서 시산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류의 존재 유무만을 알려줄 뿐 그 오류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계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시산표를 통해 오류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산표의 양변 합계액이 일치한다고 해서 계정 기록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금 계정에 차변에 기록해야 할 것을 매출채권 계정에 차변에 기록했다면 이는 분명히 오류이지만 이런 오류는 시산표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책에 보시면 그 시산표 기능의 한계에서 그 시산표는 오류의 존재만 그 오류가 구체적으로 어느 계정에서 발생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고, 시산표의 양변 합계액이 일치한다고 해서 계정 기록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134페이지 밑에 보면 시산표상의 대차 불일치 원인 파악을 위한 절차는 여러분 읽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일단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정상 최소한 하나의 오류가 있거나 시산표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시산표를 활용하더라도 모든 오류를 파악할 수는 없다. 가령 거래의 전기를 차변, 대변에 동시에 빠뜨리거나 우연히 차변, 대변 모두 잘못된 계정에 전기하거나 동시에 잘못된 금액을 차변, 대변에 전기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거를, 그러나 다음 요령을 알면 연습문제 풀이 시 자주 범하는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첫째, 시산표상 차변, 대변 잔액의 합계 차이가 2로 나누어 떨어질 경우에는 이 수치를 2로 나눈 금액의 잔액의 계정을 잘못된 위치에 전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그냥 이렇게 알아주고 나중에 예를 통해서 말하자면 재고자산 500을 차변 대신에 대변에 잘못 계산할 경우에 1000만큼 대변 잔액의 수치가 크게 된다. 따라서 이 금액의 잔액을 담고 있는 계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죠? 둘째, 숫자 일부 자리가 뒤바뀌거나 4610이 4160으로 잘못 기재되거나 자릿수가 잘못 입력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2만을 2000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시산표 잔액 합계의 차이, 즉 450과 18,000은 9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건 하여튼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 시산표에서 오류가 있는지 찾는 건데 차츰차츰 알게 되고 나중에 실무에 가서 그때 그거 하는 거죠. 다음에 3장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표, 슬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계 거래를 분계장에 기록하는 대신 증빙서류를 첨부한 전표,
전표에 기록하기도 한다. 분개하는 대신에 입금 10,000원 됐어요. 그럼 전표 이렇게 복사용지 5박스를 26,000원에 샀습니다. 잔액은 외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렇게 그죠? 단가 뭐 이상하네. 그런데 그러니까 총 5박스니까 13만원인데 잔액은 10만원 그리고 잔액은 3만원은 외상 뭐 이런 식이죠. 출금 전표도 뭐 마찬가지 20만원 복사용지 10박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또 매입하고 매입 채무하고 이런 걸 대체 전표 이렇게 한다. 두시면 돼요. 예, 지금까지 4장 여러분들 136페이지까지 했고요. 연습 문제 풀어 보시고요. 연습 문제 13일이죠. 연습 문제 10월 13일 연습 문제 여러분들 풀어서 가져와야 될 거는 2번 137페이지 2번 다음에 4번 6번 246 하시면 됩니다. 246 짝수. 그래서 27일날 저거 할 때 가져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책에다 메모를 해놓으니까 137페이지 2번 138페이지 4번 139페이지 6번 요거 137페이지 2번 138페이지 4번 139페이지 6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서 우리 연습 문제 숙제 낸 것들 같이 중간고사 볼 때 27일 10월 27일 9주차에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전에 가져와서 제출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따로 뭐 예쁘게 작성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회계학은 다 연필로 작성하면 되고 그냥 A4 용지에다 표지 같은 거 만들 필요 없고 오른쪽 위에다가 자기 이름이랑 학번이랑 학과 정도 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숙제를 2장부터 냈으면은 2장에 연습 문제 뭐 짝수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장에 짝수번 그리고 4장에서는 제가 이제 문제까지 2, 4, 6번 하라고 했어요. 한 거를 그냥 쭉 이렇게 해 다음에 그런데 이름이랑 학번이랑 학과는 모든 페이지에다가 오른쪽 위에다 조그맣게 다 쓰세요. 그리고 호치켓 같은 거로 이렇게 쫙 묶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표지 같은 거 만들고 예쁘게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냈나 안 냈나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거니까 뭐 예쁘고 그런 거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뭐 성의 없게 예를 들어서 3문제를 냈는데 하나만 풀고 빈칸이다 이런 거면 말하자면 틀린 건 상관없지만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제출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4장까지 했고요. 제 5장 원장 계정 잔액의 수정과 서비스업의 회계순환 과정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복잡해요. 제목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제목은 신경 쓰지 말고요. 먼저 그 밑에 뭐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난트라는 하버드대 총장이 거북이를 보라. 거북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전진한다. 예?
차근차근 성실하게 끊임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느리지만 앞으로 쭉 내민다는 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빨리 가지 못하지만 전진하고 꾸준히 간다. 그래서 이 제 5장은 뭐 딴 거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그 5장은 그 지금 시산표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포괄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 만드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해서 마지막 결산까지 최종 재무제표 정확한 재무제표랑 그러니까 포괄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5장이죠. 그게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의 끝인 거죠. 그래서 그거다. 이게 제목이 5장이 뭐근데 뭐 이렇게 어려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서 결산 영어로는 클로징이라고 그러는데 결산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서 할 거고요. 2절에서는 원장 계정 잔액의 수정과 결산 정리 분계. 아까 뭐 시산표에서 쫙 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맞아 보이지만 뭔가 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인간 세상에는 뭔가 하여튼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 정산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익이 나면은 배당금을 결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클로징 그 마감하는 것까지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산이다. 결산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결산이란 클로징이란 회계 기간 동안 자산, 부채, 자본에 발생한 모든 변동 내용. 하여튼 2020년 1월 1일서부터 지금은 물론 이제 10월이지만 이 12월 30일이 되면 원래 있었던 게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그죠? 많은 일들이 1년 동안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에 발생한 변동 내용 및 그 변동들로 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과정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해요. 결산이라고 하는데 결산 작업을 통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회계 보고서를 산출하는 거죠. 산출하는 거고 결산 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의미 있는 회계 보고서가 산출되기 때문에 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결산이라는 게. 알겠죠? 결산, 클로징, 마감하고 모든 걸 끝낸다. 우리 회계의 목표는 결국은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 절차라는 건 우리 지난장에서 시산표에 대해서 조금 아까 배웠죠. 그래서 지난장 복습하면서 넘어왔는데 시산표 나온 게 이제 수정 전 시산표 뭔가 오류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정리하자. 그래서 나온 시산표니까 그걸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해 놓고 뭔가 고쳐야 될 것들을 원장 계정 잔액에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정을 하게 돼.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 분계 및 전기가 필요하죠. 아까 얘기한 저널라이징 포스팅이 필요하고 그거를 고려한 게 정산표라는 거죠. 정산표를 작성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산 정리의 통합 과정, 웍시트 통합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랑 그 포괄 손익계산서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치는 거죠. 고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정확한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계정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에 작성해서 출발하여 정산표 작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계정을 마감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그래서 시산표 작성은 계정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해 보는 과정이고 결산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정산표 작성은 계정 잔액과 결산 정리 사항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복잡한 결산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습장, 그래서 워크시트라고 그럽니다. 워크시트.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결산이라는 것은 회계 기간 동안 자산, 부채, 자본에 발생한 변동 내용 및 그 변동들로 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재무제표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산 작업을 통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회계 보고서, 최종적인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결산의 영어 표현 클로징을 보면, 결산의 영어 표현 클로징은 지금까지 기록해온 계정 또는 장부를 닫는다는 뜻이다. 즉, 새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새 장부에 회계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기존 장부들을 정리하여 경영활동 내용을 파악한 후 마감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다. 클로징.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저랑 지금까지 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거래가 생기면 거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분계, 그래서 T 계정에 옮기는 게 전기, 저널라이징 포스팅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쫙 모으면은 그게 수정전 시산표로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도 그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포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나와요. 우리가 간략한 예를 통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오류가 있고 수정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정하고 오류를 고친 다음에,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에서 했던 분계, 전기 중에 수정할 만한 걸 또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수정, 분계 및 전기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걸 정산표라고 그래요. 정산표가 나오고 결산정리 통합 과정이 되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계정이 마감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회계 순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눈을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이런 과정이 쭉 되는구나. 여러분 알면 돼요. 회계 순환 과정이 뭐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예,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뭔가 거래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합니다. 저널라이징하고 옮겨 적습니다. 이게 정리, 기록하고 옮겨 적는다. 그럼 그거를 쫙 다 같이 모아놓은 거, 모아놓은 거를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우리 사실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수정해보자. 그게 수정 분계 및 수정 전기를 다시 해요. 수정 분계라고 전기를 다시 해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시산표 다음에 정산표, 그래서 결산정리 통합과정, 그래서 워크시트이라고 해요. 연습장과 같다. 그래서 워크시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계정을 마감합니다. 이게 결산 정리 절차이고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예. 여러분 눈 감고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그 과정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예, 한 번씩 다 해봤죠?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예, 그려지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회계의 목적이라는 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거기서 나온 정보를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잘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결산 정리라는 게 뭔가, 결산 정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뭐 책에 보시면 시산표라는 게 나와요. 그 전에 146페이지에. 그럼 시산표라는 거는 계정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해 보는 과정이다. 그래서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하고, 결산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되고, 정산표라고 하면 계정 잔액과 결산 정리 사항을 통합하는 과정이고, 복잡한 결산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습장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워크시트라고 한다. 거의 정산표가 작성되면 재무상태표에 포괄계산, 손익계산서에 99%가 완성이 된 거다. 나머지 1%는 뭐 계정의 배열 순서 정리라든지 여러 계정, 가령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하나의 계정 매출채권으로 통합 이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 작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결산정리 분계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교과서로는 148페이지고 이제 슬라이드는 여기 있고요. 얘기하는데 계정의 기말 잔액을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 시점에서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보다 정확성을 그리고 경영성과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수정하는 거, 이런 거예요. 너희들 뭐 7월에 앞으로 우리한테 1년 동안 일하고 5천만 원 줄게. 5천만 원 용역을 그렇게 주고 5천만 원 주기로 했어요. 1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그러면 연말에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5천만 원 번 거예요? 아니죠. 5천만 원이 아니라 그 중에 반만 번 거죠. 반은 앞으로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 다 이익인 것처럼, 그게 다 벌어들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자면 수익 비용이 잘 맞도록, 경영성과는 반인 거죠.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 시점에서 수정하는 것, 이런 거죠. 이걸 year end adjustmen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정리 분계의 목적은 재무상태표의 기말의 자산 및 부채가 올바른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당기의 수익과 비용이 올바른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결산정리 분계라고 한다. 결산정리는 year end adjustment라고 한다. 결산정리 목록은 기말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 비용, 아직 받지 않은 수익, 미수수익, 미리 지급한 비용, 선급 비용,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 등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미리 받았거나 아직 일을 안 해줬는데, 아직 받지 않았거나 받아야 되는데, 그죠? 미리 줬거나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선급 비용, 선수 수익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결산 정리한다. year end adjustment 한다. 결산 정리 분계의 목적이다. 뭐냐? 이건 결국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말의 자산과 부채 및 이런 것들이 올바른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수익과 비용이 올바른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회계 기간 중에 거래에 대한 최초 붕괴를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면 그 중에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거. 수정 붕괴는 엎질러진 물 되담기 또는 사고 뒤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예를 봅시다. 1월분 이자 비용을 1,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이거는 그만큼 비용을 쓴 거로 해야 되니까 결산정리분계에서 이자 비용 1,000, 미지급이자 1,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비용 항목과 부채 항목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 기록을 안 했다 이런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수용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수익 비용을 매칭하기 위해서 저기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게 나오죠. 매칭.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0월이라고 그러면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있었던 수익과 그때 있었던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고쳐줘야 된다. 그게 이제 수정 붕괴다. 알겠죠? 예? 그걸 결산 정리 붕괴. 그러면은 accrued revenue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라고요. accrued revenue 하면은 미수 수익 accrued revenue. accrued revenue. 그러면은 1월분 이자 수익 1,000원을 받지 못했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러면은 수익은 발생한 거로 치고 이자 수익은 오른쪽이죠. 수익 1,000원이 발생한 거로 치고 미수 수익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1,000원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미수 수익 1,000원 미수 수익 1,000원 이자 수익 1,000원 자산이 생긴 거죠. 다음에 선급 페이 지불을 했는데 미리 줬어요. 그걸 우리 선급 비용 프리페이드 익스펜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소리 내서 영어까지 같이 보면서 이렇게 프리페이드 익스펜스 1월 1일에 향후 6개월분 이자 비용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분개했었다. 그러나 이 중 1,000원만이 1월분 이자 비용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산정리분계상에 지금 6,000원을 줬는데 그죠? 1,000원만 실제로 이자 비용이고 나머지는 미리 준 거죠. 미리. 선급 비용인 거죠. 그러면은 선급 비용이라고 하고 이자 비용이라고 6,000원이라고 줬는데 그 중에 5,000원은 빼는 거니까 비용에서 대변에 이자 비용 5,000원이 나가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항목이 5,000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선급 비용이 왜 5,000원이야? 자기 현금이 들어가서 아니 왜 자산 항목이야? 자기 현금이 들어가서 아직 그 비용으로 지출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있는데 이자 지급액이 6,000원이에요. 그런데 1월 31일 날 결산을 한다고 했을 때 1,000원밖에 그 중에 6,000원 중에 1,000원만 비용으로 되는 거고 그죠? 이자 비용으로 나머지는 미리 5,000원을 지불한 거니까 이거는 선급 비용인데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내가 5,000원만치의 권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다. 알겠죠? 뭐 책에 여러분들 책을 뭐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하게 지루하게 써놨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럼 뭐 이해가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요 얘만 잘 여러분들 보고 얘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선수 수익 defer revenue defer 하면은 연기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deferred revenue 그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대여금에 대하여 향후 6개월분 이자 수익 6,000원을 1월 1일 현금으로 받고 이를 다음과 같이 분개했었다. 이 중 1,000만 원이 1월분 이자 수익이다. 이러면은 6,000원 중에서 그 대여금에 대해서 6개월분 이자 수익. 내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6개월인데 6개월 이자 수익인데 6,000원을 1월 1일 현금으로 받고 1월 1일 현금으로 받고 이를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중 1,000원만 1월분 이자야. 그러면 5,000원은 아직 받으면 안 되고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이라고 그런데 받을 때 6,000원을 해놨으니까 6개월분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인지 알았는데 그 중에 6분의 1만이고 나머지 5,000원은 이자 수익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야. 수익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수익의 감소니까 왼쪽 차변 이자 수익 5,000. 그 대신 그건 뭐야? 미리 받은 게 돈이 있으니까 선수 수익. 미리 지금 받을 돈이 아닌데 미리 받았으니까 이건 부채랑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선수 수익 부채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어요? 보세요. 아까 거에 반대입니다. 줘야 될 게 아니고 이제 받은 건데 6,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00원만 받을 돈이고 나머지는 받을 돈이 아니야. 5,000원은. 그러면은 미리 수익인지 알고 6,000원이라고 했는데 5,000원만큼 이자 수익 5,000원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수익의 감소 5,000. 그죠? 그 다음에 미리 받아놓은 거니까 부채의 증가 5,000. 선수 수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좀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근데 뭐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학은 서두르면 안 돼요. 회계할 때는 차근차근 하는 거. 요거를 이제 deferred revenue 선수 수익 이렇게 해요. 다음에 이제 선급금에 대해서 우리 하면 선급금 먼저 준 돈이다. 현금이 선급금으로 바뀐 거지. 먼저 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봅시다. 건설 경기의 화랑으로 시멘트 구입이 어렵게 되자 건설회사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회사에 선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전액 선급금으로 인식하였다. 시멘트 입고 시점의 수정 붕괴는 다음과 같다. 그죠? 그러면 이건 자산 항목이다. 그래서 뭐 결산정리 붕괴를 통해서 보면 재고 자산이 미리 준 거니까 선급금 현금으로 줬죠. 그죠? 그러면 시멘트가 입고할 때는 시멘트가 입고한다는 거는 시멘트가 이제 회사로 들어온다는 거, 창고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멘트가 생기니까 10만 원이 생기고 재고자산 시멘트가 그죠? 그 다음에 미리 줬던 돈이 자기가 미리 줬던 돈을 선급금이라는 항목으로 한 거를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선급금 1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그 대신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선급금. 알겠어요? 미리 준 거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급금, 자산 항목이죠. 맞아요? 미리 그 다음은 선수, 미리 받은 거예요. 선수금. 내가 미리 받아. 지금 받으면 안 되는데 미리 받은 거니까 이건 부채죠. 자동차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하된 상황에서 인하 혜택을 기간 내에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차를 출고하기 전에 차값 10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자동차 회사는 이를 전액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자동차 출고 시점에 수정 붕괴는 다음과 같다 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미리 지급했어요. 10만 원을 미리 소비자가 줬으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받아놓은 거니까 이건 부채죠. 10만 원. 그죠? 미리 받아놓은 게 부채. 우리 뭐 계약금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채, 이건 선수금이 부채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출고가 됐다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거죠.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매출이 10만 원이 생기고 미리 받아놓은 부채 10만 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선수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거 소모품도 하고 그리고 우선 다음 시간에 또 복습해 줄게요. 그 소모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쓰는 뭐 프린터 카트리지라든지 잉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A4 용지 이런 것도 다 소모품이고요. 여러분 필기구라든지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 이거 소모품이라고 그러는데 주식회사 신앤브라더스에서 3월 중에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던 중 재무제표 작성 시점인 3월 말에 실사를 한 결과 재고가 3만 원만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10만 원어치를 쓴 게 아니라 7만 원어치만 쓴 거죠. 3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는 소모품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어때요?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네. 소모품이 3만 원이 남아있네? 그죠? 그러니까 소모품을 7만 원만 쓰고 소모품이 3만 원이 남아있고 소모품 비익으로 실제로 7만 원이 비용이 떨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소모품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소모품비 7만 원, 소모품 7만 원. 현금으로 처리했을 때는 소모품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마지막 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주식회사 신앤브레더스가 2000X년 1년 3월 1일에 컴퓨터를 120만원에 구입했다.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잔존가액은 없다. 잔존가액이 0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1년에 24만원씩 쓰는 거죠. 기간 동안 사용되어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만큼 취득원가를 수정해 줘야 된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라는 것은 매 기간별로 단위 기간별로 동등하게 똑같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5년이니까 60개월이죠.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씩 내려간다는 거예요. 2만원씩. 그죠? 그러면 한 달이니까 감가상각비 2만원 차변에 비용이니까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예, 여기 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한번 복습 겸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습 겸 예습 겸 해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따라가기가 힘들으면 조금 어려워지니까요. 요거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오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7일 날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요. 시험 범위는 5장까지고요. 네, 시험 범위는 5장까지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8주차에서 5장 다 끝내고 그 시험 범위 거기까지 하고, 뭐 시험은 뭐 개념적인 가로놓기라든지 뭐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나오고요. 뭐 계산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아마 요 결산정리 붕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정상 수업, 그죠? 6월 20일은 온라인으로 정상 수업 8주차 시험 기간이지만 하고요. 그 다음 주 27일 날 시험을 치릅니다. 예, 문의사항 있으면 010-2532-3388로 뭐 문자나 전화나 뭐 카톡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